자, 프린트 다들 받으셨죠? 그죠? 자, 우리 지난 시간에 뭐에 대해서 이야기했었냐면요. 3.1운동 이전에 1910년대의 민족운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국내에서의 의병활동과 비밀결사 활동들, 그리고 만주를 비롯한 해외에서의 독립운동 기지를 건설하기 위한 노력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우리는 항일 민족운동 가운데 가장 대규모의 사건인과 동시에 항일운동의 방향을 바꾸어준 일종의 변곡점이 되었던 중요한 사건, 바로 3.1운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3.1운동은 알고 있죠, 그죠? 3월 1일 학교를 안 나오고 쉬고 3월 2일부터 개학이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뭔가 중요한 날이다라는 것 정도는 알고 있죠, 그죠? 왜 3.1운동이 그렇게 중요한 날인지, 이게 어떤 역사적 의미를 갖는 날인지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함께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3.1운동이 일어나게 되는 배경부터 먼저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1차 세계대전 과정 중에 러시아에서는 러시아 혁명이 일어나게 되면서 소련이라고 하는 인류 최초의 사회주의 공산주의 국가가 수립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어요. 이 러시아 혁명을 주도했던 사람 바로 레닌, 블라드미르 레닌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자, 이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은 식민 지배를 받는 민족의 독립운동을 우리 소련이 지원하겠다라고 이렇게 선언을 했어요. 자, 왜 소련은 다른 나라, 다른 민족의 독립운동을 지원하겠다라고 선언을 했을까? 그 까닭은 무엇일까? 일본이 있었어. 네, 그죠. 자, 소련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국가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목표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자본주의의 붕괴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식민 지배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상황에서 만들어졌느냐? 강대국들의 산업과 자본을 더욱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다른 나라를 희생양으로 삼는 게 바로 이 식민 지배, 제국주의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죠? 다시 말해서 식민 지배, 제국주의는 산업 발전과 자본주의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다라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식민 지배에 저항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러한 강대국들의 자본주의를 공격의 목표로 삼는다는 점에서 사회주의 공산주의와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랬기 때문에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독립운동의 방향을 사회주의 공산주의적으로 생각을 하게 되면서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독립운동의 사상으로 세계적으로 확산되어 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라는 것이었고요. 뿐만 아니라 소련 입장에서는 이러한 어떤 세계 각국의 민족운동, 독립운동을 지원해 주게 된다면 어떠한 이점을 얻을 수가 있느냐? 그렇다면 소련의 지원을 받아서 독립을 이룬 나라는 어떠한 나라를 건설할 가능성이 높아지나요? 사회주의 공산주의 국가를 건설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죠. 그죠? 그렇게 함으로써 사회주의 공산주의 국가를 더욱더 확대할 의도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레닌의 이러한 독립운동 지원 선언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리고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던 바와 같이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난 이후에 파리 강화회의가 열리게 되었고, 거기에서 미국 대통령인 우드로 윌슨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였어요? 이러한 세계적인 비극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14개 정도의 원칙을 지키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게 바로 무엇이었냐면은 14개조 평화 원칙이다라고 하는 것이었죠. 그죠? 자, 그 가운데 우리가 중요하게 살펴봐야 될 것 무엇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나요? 민족 자결주의 원칙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 그지? 자, 민족 자결주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었나요? 식민지를 없애자. 그렇죠. 식민지 없애자는 주장이었어. 그지? 각 민족의 운명은 그 스스로 결정하도록 하자라고 하는 게 민족 자결주의 원칙이었어. 다시 말해서 1차 세계대전이 벌어지게 된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 있었어요? 강대국들의 식민지 경쟁이 있었잖아. 그지?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의 식민지를 만들지 않음으로써 또다시 세계적인 전쟁이 일어나는 일을 막자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민족 자결주의 원칙을 주장했던 우드로 윌슨의 의도였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파리 강화회의에서 채택이 되었죠. 그죠? 자, 그래서 지금 세계의 사람들에게 어떤 메시지가 전달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냐? 여러분들이 각 민족이 스스로 독립을 원한다면 국제적인 회의를 통해서 독립을 이룰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전달되었던 것이에요. 이해가 되었나요?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목소리를 높여서 뭐라고 외쳤던 거예요? 우리는 독립을 원한다라는 의미에서 뭐라고 했던 거예요? 대한 독립 만세를 외쳤던 것이죠. 그죠? 우리 민족은 독립을 원한다라는 사실을 세계에 알리기 위해서 목소리 높여서 대한 독립 만세를 외쳤던 것이에요. 이해가 되나요? 그래서 우리 민족이 독립을 원한다는 사실을 강대국들에게 전달할 수 있다면, 그죠? 그들의 협조를 받아서 일본의 식민 지배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어떤 희망이 확산되어 가던 때가 바로 이 파리 강화회의가 한참 진행되던 당시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이해되었나요? 예. 다만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어요. 파리 강화 회의에서 14개조 평화 원칙이 채택이 되었습니다만은 실제로 그 원칙대로 파리 강화 회의의 결과가 나오지는 않았어. 왜? 실제로 파리 강화 회의는 어떤 식으로 전개가 되었나요? 1차 세계대전에서 승리한 승전국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방향으로 회의가 진행이 되었고 결정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어요. 그죠? 따라서 이런 어떤 민족 자결주의의 원칙과 같은 것들은 어떤 데에만 적용이 되었다? 회전국. 그렇죠. 1차 세계대전의 패전국들에게만 적용되었던 원칙이었어요. 그죠? 그래서 패전국인 독일과 오스트리아의 식민지들은 독립을 이루게 됩니다만은 일본은 1차 세계대전에 무엇이었어요? 승전국이었어요. 그죠? 그래서 사실은 한국에는 적용되지 않는 원칙이었다라는 것이죠. 자, 사실 민족운동가들이 이 사실을 모르지는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이런 어떤 세계적인 분위기 속에서 우리가 독립을 원한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알림으로써 그러한 국제적인 협력을 받아낼 수 있지 않을까? 민족 자결주의의 원칙을 한반도에 적용해 달 것을 다시 한번 세계적인 이슈로 만들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모든 민족의 힘을 모아서 우리가 독립을 원한다는 사실을 세계에 알리고자 기획된 민족운동, 그게 바로 3.1 운동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나요? 네. 자, 그래서 이 두 개의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독립의지를 분명히 밝힌다면 미국과 소련의 도움을 얻어낼 수 있을 것이다 라는 희망 때문에 3.1 운동이 기획되고 실현되었다라는 것이에요. 넘어갑시다. 자, 교과서 순서대로 여기 페이지를 구성을 했는데 선생님은 설명을 조금 시간 순으로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우리 교과서 구성에 살짝 불만이 있습니다. 시간 순대로 해야지 선생님들이 설명하고 학생들도 이해하기 좋을 텐데 어쨌든 약간 좀 내 생각과는 다르게 구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자, 우리 뭐 먼저 살펴봐야 되느냐? 시간 순으로 가면은요 1917년 대동단결 선언부터 먼저 좀 봐야 됩니다. 자, 이 대동단결 선언이라고 하는 것은요 상하이에서 활동하던 민족운동가들이 신규식, 신채호 같은 사람들이 발표한 선언문인데요. 요거를 좀 알아야 됩니다. 왜 민족운동가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상하이에서 활동을 하고 있었느냐? 중국의 상하이는요. 당시 세계 각국의 외교관들이 활동하던 무대였고 세계 각국의 대사관들이 있는 곳이었어요. 따라서 무슨 활동하기가 상당히 좋았느냐? 외교 활동을 하기가 상당히 좋았어요. 그래서 이런 어떤 국제적인 협력이라든지 이슈에 대해서 파악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하기가 좋은 지역이 바로 이 상하이였기 때문에 상하이를 중심으로 많은 민족운동가들이 활동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됐나요? 네, 그 가운데 이 민족운동 단체로 결성되었던 게 무엇이냐면요 원래 신한혁명당이라고 하는 단체가 있었어요. 자, 이 신한혁명당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목표로 활동하고 있는 단체였느냐? 고종을 중심으로 한 망명 정부를 세울 계획을 가지고 있었어요. 무슨 소리냐면은요 세계 각 지역에서 또는 전국 각 지역에서 각각 전개되고 있는 민족 운동의 힘을 하나로 모아서 이끌어줄 수 있는 지도부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상황 속에서 그러한 구심점이 될 만한 인물은 누구밖에 없다. 고종 황제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다만 이 고종 황제는 국내에 있고 일제의 감시와 탄압을 받고 있기 때문에 고종 황제를 구심점으로 한 새로운 정부 같은 것들을 만들기는 어렵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고종 황제를 해외로 피난시켜서 그 고종 황제를 중심으로 한 도망간 정부, 피신한 정부, 망명 정부를 세워서 민족운동의 지도부로 만들고자 하는 계획을 가진 단체가 바로 신한혁명당이었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됐나요? 네. 자, 사실 그런데 이러한 계획을 세웠던 것은 어떠한 상황의 예측에서 나온 것이었냐면은요 1차 세계대전에서 독일과 오스트리아가 승리할 것이다라는 예측 속에서 나온 계획이었어. 그러니까 독일도 황제 지배체제의 나라고 오스트리아도 황제 지배체제의 나라예요. 그죠? 자, 그래서 이런 나라들이 세워지게 된 승리를 거두게 된다면 당연히 황제 지배체제를 갖춘 나라가 그들의 적극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했던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죠? 그래서 고종 황제를 중심으로 한 망명 정부를 세울 계획을 가졌던 것이에요. 자, 그러나 실제로 1차 세계대전의 결과는 어떻게 나왔나요? 연합국의 승리로 끝이 났어요. 그죠? 물론 일본은 천황이 있긴 했습니다만은 영국도 공화주의 국가였고 프랑스도 공화주의 국가였고 미국도 공화주의 국가였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고종 황제를 중심으로 한 망명 정부를 세우는 것이 1차 세계대전에서 승리를 거둔 연합국들, 이 공화국들에게 도움을 얻어내기는 어렵겠다라는 그런 어떤 판단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활동의 목표를 바꾸게 되는 것이에요. 어떻게 바꾸게 돼요? 황제를 중심으로 한 정부가 아니라
민주공화정의 정부를 세우자라는 것으로 목표를 바꾸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민주공화정의 정부를 만들어서 독립운동의 유일한 지도부로 만들자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생각을 발표한 게 무엇이었다? 대동단결선언이었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네. 자, 그래서 신한혁명당이 이후에 신한청년당으로 바뀌게 되는데 결정적인 작용을 했던 게 바로 이 대동단결선언이었고요. 이후에 대한민국 임시정부라고 하는 이 민주공화정의 독립운동 지도부가 만들어지게 되는 데에도 이 대동단결선언이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라는 것이에요. 이해되나요? 다시 말해서 독립운동의 방향이 바뀌었던 계기, 그게 바로 이 대동단결선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민주공화정의 독립운동 지도부를 만들기 위해서 재조직된 단체가 바로 신한청년당이었고 마찬가지로 상하이에서 활동을 하고 있었어요. 이 신한청년당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가 앞으로 종종 이름을 보게 될 텐데 여운형 같은 민족운동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활동을 하던 단체였습니다. 아까 상하이, 왜 민족운동가들이 많이 모여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지? 외교 활동하기 좋아요, 그죠? 다른 나라 외교관이나 대사관들이 많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자, 이 파리 강화 회의로 가는 미국 대표가 파리로 가기 전에 잠시 상하이를 들립니다. 그러면서 상하이 각국의 외교관들을 만나서 우리 파리 강화 회의에 가서 무슨 얘기 할 거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는 자리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런 자리가 열린다는 소식을 듣고 이 신한청년당의 여운형이 그 자리에 함께 참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참석했던 미국 대표로부터 어떤 얘기를 듣게 되느냐? 우리는 파리 강화 회의에 가서 무엇의 원칙을 주장할 것이다? 민족 자결주의 원칙을 주장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여운형은 그 소식을 듣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다. 뭐 해야 된다? 우리 민족이 독립을 원한다는 사실을 세계 각국에 하루빨리 알려야 우리가 파리 강화 회의의 민족 자결주의 원칙의 적용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이해됐나요? 자, 그래서 이 여운형이 신한청년당 사람들을 세계 각지로 보냅니다. 연해주의 사람들을 보내서 연해주의 민족 지도자들이 파리에 자신들의 대표를 파견하도록 만들어요. 그리고 신한청년당 스스로도 김규식을 파리 강화회의에 한국의 대표로 파견을 하기도 합니다. 김규식이라는 사람도 자주 보게 될 거예요. 왜 이 사람을 파리 강화회의에 보냈느냐? 외국어를 잘했어요. 한 9개 정도의 외국어를 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라고 해요. 외국어 천재였다라고 합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 사람을 파리로 보내게 되는 것이죠. 자, 뿐만 아니라 만주에도 대표를 보내서 만주의 민족운동가들로 하여금 독립선언을 하도록 자극을 해요. 그러면서 조소암 같은 사람이 독립선언을 준비하고 3.1운동 이후에 대한독립선언서 같은 것들을 작성하는 데에도 이 신한청년당의 역할이 중요했다라는 것이에요. 되었죠? 그리고 일본에 가서 도쿄에서 유학생활을 하고 있었던 한국 학생들에게도 이 사실을 알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한국 학생들이 조선청년독립단이라고 하는 것을 조직을 해서 2월 8일 날 우리 민족은 일본으로부터의 독립을 원한다라고 하는 내용의 독립선언서를 발표하도록 해요. 그게 바로 28 독립선언이라고 하는 사건이 되겠습니다. 일본 도쿄 YMCA 회관에서 한 400명 정도의 한국 유학생들이 모여서 2월 8일날 독립선언을 해요. 그게 바로 28 독립선언이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서 이 28 독립선언의 소식이 국내에도 전해지게 되면서 야, 우리 국내에서도 빨리 이런 독립을 원한다는 사실을 알리는 행동에 나서야 되겠다라는 것을 자극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3.1운동은 이렇게 일어나게 되는 자극제가 되었던 건 28 독립선언이었다라는 겁니다. 됐나요? 네,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지금 살짝 집중력이 떨어지고 있는데 이 사실을 하나 얘기해 줘야겠네요. 3.1운동은요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다음 주쯤에 3.1운동과 관련해서 네 번째 토론 수행평가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잘 들어두셔야 됩니다, 여러분. 네 번째 수행평가를 할 거예요. 뿐만 아니라 기말고사 즈음에 선생님이 지난번에 했던 거와 마찬가지로 논술형 수행평가도 실시를 할 건데 지난번처럼 한 대여섯 개 정도의 주제를 주고 그 중에 하나 골라서 쓰라고 할 거예요. 그 주제 중에 하나도 역시 3.1운동이 들어가 있으니까 꼭 잘 들어두시고 시험뿐만 아니라 수행평가를 준비해서도 요번 시간에 이 수업 잘 들어두셔야 돼요. 정신 잘 차리고 집중해 보도록 합시다. 자, 봅시다. 이 3.1운동을 거세게 만들어준 거, 그러니까 3.1운동이 기폭제가 된 사건은 무엇이었냐면요, 고종의 갑작스러운 사망입니다. 1919년 1월 달에 건강했던 고종이 갑작스럽게 사망을 해요. 왜 죽었을까?
독살된 것이 아니냐는 소문이 화다하게 퍼집니다. 실제로 당시 고종의 사망과 관련해서 미국 측이 남긴 기록이 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이상적이라고 할 만큼 건강하던 고종 황제가 식혜를 마신 지 30분도 되지 않아 심한 경련을 일으키며 죽어갔다. 그리고 그 식혜를 가져왔던 2명의 궁녀가 의문사를 당했다라는 이런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객관적인 확실한 증거는 없지만 정황상 봤을 때 독살되었던 것이 아마 확실할 거예요. 그죠? 그런 확실한 증거는 없지만 정황을 봤을 때 독살된 것이 틀림없을 겁니다. 자, 그러면서 독살되었다는 소식이 화다하게 퍼져나가게 되고요. 안 그래도 일본에 대해서 좋지 않았던 감정을 가졌던 한국인들에게 더욱더 격한 반인의 감정을 갖게 만든 사건, 바로 고종의 사망 사건이었다라는 것이죠. 왜 죽였을까? 왜 독살했을까? 위에 써놨죠. 그죠? 일본은 한일 합방, 그러니까 한국의 식민 지배를 받는 것은 한국인들도 원하는 바다라는 식으로 세계에 널리 홍보를 하고 있었거든. 자, 그런데 민족 자결주의 원칙이 세계적으로 발표된 상황에서 고종이 만약에 해외로 도망가서 거기서 나는 사실을 원하지 않았다, 이 식민 지배는 사실 한국이 원하는 바가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버린다면은 일본 입장에서는 굉장히 난처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실제로 고종을 망명시키려고 하는 움직임이 없지 않아 있었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을 우려한 일본에 의해서 독살된 것이 아닐까 하고 추정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반일 감정이 격해진 상황에서 우리가 독립선언을 하게 된다면 더 많은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이 운동에 함께 동참시킬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민족운동가들이 3.1운동을 기획하게 되는 것이죠. 이해되었나요? 자, 그러면서 천도교, 불교, 기독교 등의 종교 지도자들과 학생 대표들이 모여서 독립선언을 준비하게 됩니다. 천도교는 뭐냐면요, 동학이 3대 교주 손병희 때부터 이름을 천도교라고 바꾸어요. 그리고 좀 더 종교적인 색채가 강한 집단으로 거듭나게 되거든요. 자, 아무튼 이런 어떤 종교 지도자들과 학생 대표가 만나서 독립선언을 하고 대규모의 만세운동을 계획하게 됩니다. 자, 왜 하필 날짜를 3월 1일로 잡았느냐? 고종의 장례식이 3월 3일로 날짜가 잡혔어요. 그리고 고종이 황제가 마지막 가는 모습을 보기 위해서 전국 각지의 사람들이 서울로 몰려들고 있는 중이었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모였을 때 빵 터트리는 것이 더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3월 1일을 거사일로 잡았던 겁니다. 되었나요? 네, 넘어갑시다. 자, 그래서 3월 1일날 3.1운동이 시작이 됩니다. 천도교의 손병희, 불교계의 한용원, 기독교계의 이승훈 같은 이런 민족 대표들이 모여서 독립선언을 하게 되는데, 원래 계획과 달리 어디서 하느냐? 종로에 있는 큰 요리집인 태화관이라고 하는 곳에서 독립선언식을 합니다. 뭔 소리냐? 자, 원래 독립선언식을 어디서 하려고 그랬냐면요, 여기 이 종로에 있는 탑골공원에서 하려고 했어요. 지금도 있나요? 네, 지금도 서울 종로에 가면은 탑골공원 그대로 있습니다. 왜 여기를 탑골공원이라고 부르느냐? 탑이 서 있기 때문에 탑골공원이라고 이름 지었거든요. 어떤 탑이 있냐면요, 조선시대 때 세조 때 지어졌던 절 원각사라는 절이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은 없어졌는데 절은 사라졌지만 그 원각사라는 절의 탑, 이거 원각사지 10층석 탑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요거는 그대로 남아 있었어. 그래서 1897년에 원각사가 있던 자리에 이 탑을 중심으로 한 공원을 조성했거든요. 그게 바로 탑골공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은 요거 보호하기 위해서 유리막으로 씌워놨기 때문에 이 아름다움을 보기 조금 힘든데요, 굉장히 아름다운 불탑입니다. 우리나라 국보 2호예요. 그래서 요거랑 똑같이 생긴 게 국립조명박물관 가운데 로비에 가면은 경천사지 10층 석탑이라고 똑같이 생긴 거 있거든요. 기회가 되면 한번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진짜 멋있는 탑이거든요. 자, 아무튼 서울의 중심가에 있는 탑골공원이라고 하는 넓은 공간이 있으니까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독립선언을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겠다라고 판단해서 원래 여기서 독립선언을 하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루 전날 1919년 2월 28일 날 민족운동가들이 밤에 급하게 모입니다. 왜 모였을까? 이런저런 얘기하다 보니까 무엇이 걱정이 됐냐면요, 지금 사람들이 감정이 너무 격해져 있다 이거야. 그래서 이럴 때 우리가 만세운동을 하고 독립선언 같은 거 하게 되면은 감정이 격해된 사람들이 폭력 사태를 유발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을 걱정했던 거예요.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평화의 시대가 도래했어. 우리가 독립을 원한다는 사실만 알릴 수 있다면 국제적인 협력을 얻어낼 수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굳이 폭력 사태를 유발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던 거죠. 이해되나요? 네, 그래서 독립운동을 주도했었던 이 민족운동가들의 경우에는 그 전날
다음날 우리는 3월 1일날 태화관이라고 하는 큰 요리집에서 독립선언을 하기로 결정을 내린 겁니다. 그리고 이 사실이 학생 대표들한테는 전달이 안 됐어요. 그래서 3월 1일날 학생과 많은 시민들이 탑골공원에서 모여서 이 민족 대표들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안 오는 겁니다. 가봤더니 태화관에서 벌써 자기들끼리 독립선언식을 진행을 하고 일본 경찰에게 스스로 신고를 하고 잡혀가는 중이었어요. 자, 그래서 학생들이 주도해서 시민들과 함께 탑골공원에서 독립선언서를 낭독을 하고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면서 행진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게 바로 3.1운동의 시작이었다라는 것이죠. 네, 이때 읽었던 독립선언서 1919년이 김인현이었기 때문에 김인독립선언서라고도 이야기를 하고요. 3.1운동은 어떠한 방식으로 전개되었느냐? 일본을 공격하거나 일본인을 죽이거나 혹은 관공서를 때려 부수거나 하는 폭력을 동원되지 않은 비폭력적인 만세운동의 방식으로 전개되었다. 사람들은 대한독립을 외치면서 시가지를 행진하는 것으로 이 운동의 방식을 채택을 하고 또 그렇게 실행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죠? 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고종의 장례식을 보기 위해서 서울에 모여들었는데 만세 운동이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러면서 가슴속에 강한 반일 감정을 가지고 있었던 수많은 시민들이 이에 동참하게 되면서 3.1운동은 종로를 시작으로 해서 서울 전역으로 확산되어 나가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되었나요? 넘어갈게요. 어렵지 않죠? 자, 일본의 경우에는요, 이러한 비폭력 만세 시위가 시작이 되자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헌병 경찰 등을 동원을 해서 만세 시위에 동참한 사람들을 체포하고 감옥에 가두고 재판에 넘기는 등 무력의 방식을 동원을 해서 시민들을 강력하게 탄압해 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자, 하지만 이 서울에서 시작된 3.1운동은 이후 전국 각 지역으로 퍼져 나가게 돼요. 고종의 장례식을 보기 위해서 서울에 왔던 사람이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면서 우리 동네에서도 이런 거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자기 지역에서의 이 만세 시위를 조직하고 주도해 나가는 모습들을 보이게 됩니다. 자, 뿐만 아니라 서울에서 3.1운동이 시작이 되자 일본 측에서는 안전상의 이유로 서울에 있는 학교들을 전부 다 휴교령을 내리거든요. 자, 그러자 서울에 유학을 와 있었던 지방 학생들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면서 자기 고향에서의 만세 시위 같은 것들을 조직하고 주도해 나가는 모습들을 보이기도 하죠. 대표적인 인물이 누굴까요? 그랬던 사람. 이화학당의 유관순이 대표적인 인물이죠. 고향이 원래 천안 출신이야. 그래서 서울에 이화학당에 와서 공부를 하다가 휴교령이 내려지게 되자 고향이 천안으로 내려와서 병천 아우네 장터 같은 곳들을 다니면서 만세 시위를 조직하고 주도해 나가다가 일본 헌병 경찰에게 체포가 되어서 재판에 넘겨지게 되고 결국 서대문 형무소에서 죽음을 맞이했던 유관순 열사 같은 인물들이 이 시위가 전국으로 확산되는 데 중요한 기여를 했던 학생의 대표적인 사례다라는 것이죠. 됐나요? 그래서 서울에서 지방 대도시로, 지방 대도시에서 지방 중소도시로, 지방 중소도시에서 농촌 곳곳으로 만세운동이 확산되어 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도시에서는 주로 학생과 시민이 주도했다라고 한다면 농촌으로 가면 갈수록 점차 노동자 그리고 농민이 시위를 주도하는 양상으로 변하게 되고요.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점차 조직화된 그런 어떤 만세운동의 모습들을 보이게 됩니다. 자, 이렇게 전국으로 확산되어 나갔던 만세운동에 대한 일제의 반응은 어떠하였느냐? 깜짝 놀랐죠. 지금까지 한꺼번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조직적인 움직임을 보인 적이 없었거든. 자, 그래서 깜짝 놀란 일제의 경우에는 헌병 경찰 등을 동원을 해서 만세 시위에 동참한 사람들을 힘으로 강력하게 탄압해 나가게 되는데요. 이 3.1운동과 관련해서 일제의 무력 탄압의 비극적인 사건으로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꼽히는 게 무엇이냐면은 화성 제암리 학살 사건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선생님이 학교 다닐 때 요거를 배울 때 내가 화성 제암리 근처에 와서 직장생활을 하게 될 거라고는 전혀 생각을 못했는데 화성 제암리, 지금 화성 향남은 제암리 교회 이렇게 보시면 돼요. 향남 어딘지 알지? 지나다니다 보면 이게 도로에 간판 써있고 하잖아, 그지? 네. 자, 지금의 화성시 향락구에 제암리의 교회가 있었어요. 일본 헌병들이 이 근처에 있는 바란 장터에서 만세 시위를 했던 사람들에 대한 보복을 하고자 해요. 그래서 이 제암리의 마을 사람들을 할 말이 있다라고 하면서 전부 다 교회에 들어가게 합니다. 그러고서는 교회 문을 걸어 잠그고 밖에서 불을 질러요. 불이 나자 당연히 사람들을 살려고 교회 밖으로 뛰쳐나오려고 했겠죠. 그죠? 그러자 이 교회를 둘러싸고 있었던 헌병 경찰들이 총을 쏴서 마을 주민들을 학살한 사건, 그게 바로 이 화성 제암리 학살 사건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1운동 때 있었던 대표적인 일본의 무력 진압의 비극으로 하나 정도는 이거 기억해 두었으면 좋겠네요. 오늘 왜 이렇게 말을 절지? 됐나요?
네, 캐나다 국적의 선교사인 스코필드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 소식이 알려지게 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충격을 주게 되고요. 그러면서 일본에 대한 국제 여론이 악화되는 데에도 영향을 주었던 사건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잔인하게 평화 시위를 하는 사람들을 일본이 무력으로 때려잡게 되자 당연히 그에 대한 반발이 일어나게 되겠죠. 그죠? 그러면서 원래는 평화 시위의 원칙으로 전개되었던 이 3.1 운동이 점차 무력적인 저항의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특히 농촌에서 농민들을 중심으로 면사무소와 같은 식민 통치 기관을 습격한다든지 아니면 자신들의 고혈을 빨아먹는 일본인 지주 이런 사람들을 습격하는 이런 어떤 폭력적인 저항의 모습으로 마지막에는 변해가는 모습이 나타났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됐나요? 넘어가도 될까요? 네, 별로 어려울 것 없죠. 아, 내가 물컵을 안 가져왔구나. 자, 그래서 국내에서 이러한 만세 시위가 열리게 되었다라는 소식이 알려지게 되자 세계 각국에 흩어져서 살고 있었던 한국 민족들, 우리도 독립의 의사를 밝혀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독립을 원한다는 사실을 알려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일본에서도 도쿄나 오사카에 살고 있었던 유학생 한국인 동포들을 중심으로 만세 시위가 전개가 돼요. 일본에서 한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사는 동네가 도쿄랑 오사카죠. 지금도 오사카에 가면은 오쿠보라고 해서 이제 한국인 거리가 아직까지도 남아 있고요. 이 오사카 같은 데 가면은 그 호르몬이라고 해서 일본식 곱창 많이 팔거든. 그거 파는 사람들의 조상들도 거의 대부분 이제 제일 동포 이런 사람들이 많이들 운영을 하고 있죠. 맛있어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먹어보는 것도 좋아요. 자, 그리고 만주 서간도의 삼원보, 우리 지난 시간에 1910년대에 만주에 만들어졌었던 독립운동 기지 가운데 하나로 신민회와 관련해서 만주 삼원보 이야기했었어요. 기억이 나시죠? 이런 것들이라든지 연해주 블라드보스토크의 신안촌이라든지 시베리아, 중국 상하이 등등 한국인이 사는 곳이라고 한다면 어디에서나 만세 시위가 전개되었다라는 것이에요. 또한 우리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었죠. 미국에서도 많은 한국인들이 건너가서 살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하와이 호놀룰루 같은 데에서 대한민 국민회가 중심이 되어서 전체 동포회의를 열어서 독립선언식을 하와이에서 진행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고요. 미국 보스턴에 사는 한인들이 필라델피아로 모입니다. 필라델피아는 미국 독립혁명의 상징과도 같은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독립을 외치려면은 필라델피아가 가장 의미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 사는 한국인들이 필라델피아에 모여서 독립선언서를 낭독을 하고 태극기를 흔들며 시가행진을 하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기도 하였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3.1 운동은 국내 한국인들뿐만 아니라 해외에 사는 우리 민족 동포들까지 모든 민족 온 혈애가 참여한 대규모의 거국적인 민족 운동이었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민족이 독립을 원한다는 사실을 세계 각국의 언론들을 통해서 또 보도하는 데 성공을 알려지게 되는데 성공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 민족의 독립 의지를 세계에 알린 일제강점기 최대 규모의 민족운동, 그게 바로 3.1 운동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대단히 중요한 역사적인 의의를 갖는다라는 것입니다. 자, 다만 한계로 지적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결국 일본의 무력 탄압을 넘어서지는 못했다라는 것이에요. 일본이 강력하게 무력을 동원을 해서 이 3.1 운동을 탄압을 하였기 때문에 결국 독립이라고 하는 최종적인 목표를 달성하지는 못하고 좌절된 것이 바로 이 3.1 운동의 한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하지만 독립이라고 하는 최종 목표를 달성하지는 못했지만 애당초 3.1 운동이 기획된 목적은 무엇이었나요? 우리가 독립을 원한다는 것을 알리는 거였어, 그지? 그것을 만약에 목표로 한다고 생각을 한다면은 3.1 운동은 성공한 민족 운동이었다라고도 볼 수가 있죠, 그죠? 판단은 누구의 몫인가요? 네,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3.1 운동은 성공한 민족 운동인가요? 실패하고 좌절된 민족 운동인가요? 라는 거를 수행평가로 물어볼 거예요. 기대하고 계시면 됩니다. 자, 한편 이 3.1 운동이 일제히 탄압으로 좌절된 것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비폭력 만세 운동이었기 때문에 이게 좌절되었다라고 평가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너무나 만만하게 보였다라는 거지. 폭력을 쓰지 않으니까 일제의 폭력에 의해서 진압되고 좌절된 게 아니냐라고 비난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반대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폭력을 사용했다면 성공할 수 있었을까? 아닐까? 또 폭력을 사용했다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동참할 수 있었을까?
아까 얘기 안 하고 넘어갔는데 이 3.1운동 같은 경우에는요 조선 총독부 기록에 따르자면은 106만 명이 참가했고 553명이 사망했고 12,000명 가량 정도가 체포된 운동이었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조선 총독부는요 3.1운동에 동참한 사람들이 많았다라고 기록하고 싶은 쪽이에요? 적었다라고 기록하고 싶은 쪽이에요? 그렇죠. 일본이니까 당연히 얼마 별거 아닌 일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싶은 게 조선 총독부의 입장이라고. 다시 말해서 3.1운동에 대한 통계는 여러 군데가 있는데 가장 적은 인원으로 추산한 게 어느 쪽 기록이다? 총독부 쪽 기록이다라는 거예요. 그 총독부 쪽 기록만 봐도 106만 명 정도가 국내에서 참가했다라는 거예요. 당시 전체 인구가 대략 한 1,800명? 1,800만 명 정도였던 것을 생각을 하면은 전체 인구의 대략 한 6%에서 조금 넓게 보냐면 7, 8%까지도 참여했던 민족운동이 바로 이 3.1운동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대규모의 거국적인 민족운동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폭력을 사용했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동참할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의문도 가져볼 수 있다라는 거죠. 또한 이 3.1운동은 이후에 세계 각국에 굉장히 큰 이슈가 됩니다. 왜냐면은 이런 식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평화적인 시위를 했다는 사실 자체가 매우 놀라웠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 볼까요? 마르틴 루터 킹이라고 하나요? 미국의 흑인 인권 운동했던 사람? 그 사람이 했던 방식이 뭐예요? 비폭력 불복종 운동이에요. 흑인들 차별하니까 흑인들이 들어올수록 백인들만의 식당에 들어가서 흑인들 앉는 겁니다. 당연히 식당 주인이 열받아서 두드려 패면서 쫓아내죠. 하지만 다음날 가서 또 앉아요. 또 맞고 쫓겨나는 겁니다. 버스도 백인들 타는 버스 있고 흑인들 타는 버스 따로 있었어요. 백인들 타는 버스에 가서 앉는 겁니다. 버스 기사가 때려서 쫓아내죠. 그럼 다음날 또 버스에 가서 타고 맞고 쫓겨나는 거야. 그런 일들이 반복되다 보니까 이게 이슈가 되고 세계적으로 알려지게 되고 미국 백인들 진짜 나쁜 놈들이다 라고 하는 국제적인 여론이 만들어지게 되자 미국 사람들도 압박을 느끼게 되면서 흑인에 대한 차별을 하나둘씩 폐지해 나가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의외로 비폭력, 불복종, 평화적인 이런 것들의 힘이 결코 약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반대로 폭력을 사용하게 된다면은 세계적인 여론이 악화될 수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뭐 예를 들자면은요, 이런 어떤 비폭력 불복종 운동의 경우에는 여론이 참 좋게 흘러가게 만드는데 반대로 여러분들 뭐 BLM 운동 이런 거 들어봤나요 혹시? 작년인가 이렇게 크게 유행했었는데 그 미국에서 그 백인 경찰이 흑인들을 이렇게 진압을 하는 과정에서 숨이 막혀가지고 이제 체포하는 과정에서 흑인이 사망을 하게 되면서 흑인의 목숨을 소중하게 다룰 것을 요구하는 사회적인 운동이 일어났죠. 그게 이제 블랙 리브스 매터라고 하는 BLM 운동이거든요. 처음에 세계 각국에서 굉장히 호응을 많이 받았어. 그러면서 막 태그도 BLM이라고 달고 막 이제 이 SNS 이런데 게시물도 많이 올라오기도 했거든. 그런데 어느 한순간 갑자기 쑥 꺼졌어. 왜 꺼졌냐면은 그 BLM 운동이 결국 뭘로 바뀌었냐면은 폭력 시위로 바뀌었거든요. 그러면서 흑인들이 막 미국의 비싼 상점과 같은 것들을 습격을 하고 거기서 막 약탈해가고 막 이런 모습들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런 것들이 세계로 딱 퍼져나가는 순간 여론이 딱 돌아서 에이 전 나쁜 놈들이라고 하면서 그래서 어찌 본다면 폭력을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만큼 3.1운동에 대한 것이 세계적으로 이슈가 될 수 있었고 독립의지를 세계에 알릴 수도 있지 않았을까라고도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또 폭력운동을 했다면 일본은 더 강하게 진압했을 수도 있고요. 자, 하지만 실제로 봤을 때 이런 어떤 3.1운동의 비폭력 만세운동에 대해서 당시에도 실망한 사람들은 꽤 있었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움직였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이뤄내지 못한 거 아니냐, 독립을 이뤄내지 못한 거 아니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실망한 민족운동가들도 꽤 있었어요.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되느냐? 만주나 연해주 같은 데로 건너가서 독립군을 조직하고 무장투쟁을 준비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3.1운동에서 비폭력 만세운동의 방식을 선택했던 것을 과연 잘한 일일까 못한 일일까? 이 역시 여러분들이 스스로 판단해 볼 문제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것들도 수행평가로 나오게 될 것이다 라는 얘기예요. 되었나요? 자, 3.1운동의 영향 보도록 합시다. 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한 목소리로 하나의 행동을 옮겼는데 독립이라고 하는 궁극적인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실망을 했지만 하지만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 독립을 열망하고 있구나, 독립의 의지가 가득하구나 라는 것을 확인했던 민족운동가들의 경우에는 그런 독립에 대한 열망을 하나로 모아서 이끌어줄 수 있는 지도 조직이 필요하구나 라는 것을 더욱더 강하게 인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3.1운동을 계기로 각 지역의 임시정부들이 만들어지게 되고요. 나중에 그것을 통합하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게 되면서 상하이의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독립운동의 지도부로 만들어지게 되는 결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또한 이 3.1운동의 비폭력 만세 시위의 방식이 여러 민족운동들에게 굉장히 큰 영감을 줘요. 그러면서 중국에서는 5.4운동이라든지 이런 어떤 약소 민족, 그러니까 다른 나라의 침략과 지배를 받고 있는 그런 어떤 민족들이 반제국주의 운동에도 3.1운동에 굉장히 큰 영향을 주기도 하였다라는 것이에요. 마지막으로 이 3.1운동이 일어나게 되면서 일제의 경우에는 더 이상 무단통치, 헌병경찰통치의 방식으로 한국을 지배할 수 없구나라는 그 한계를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1920년대로 넘어가게 되면서 식민통치의 방식을 무엇으로 바꾸게 되는 거예요? 문화통치의 방식으로 바꾸는 데에도 이 3.1운동이 중요한 계기로 작용하였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해되었나요? 네. 네. 자, 몇 년 전에 선생님이 가르쳤던 학생 가운데 하나가 한신대학교 사학과의 종합으로 응시를 했어요. 그래서 면접을 보게 되었는데 한신대학교 면접은 미리 면접 질문을 공개를 하더라고. 그리고 면접 질문이 뭔가 봤더니 3.1 운동의 역사적인 의미가 무엇이냐, 의의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이 면접 질문이었어. 그래서 그 학생이 선생님한테 와가지고 선생님 이 면접 질문이 이런데 뭐라고 대답하면 좋을까요? 선생님 생각은 어떠세요? 라고 물어봤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거기서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3.1 운동은 우리나라의 민주주의의 시작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왜 그랬냐면은 비록 독립을 이뤄내지는 못했지만은 이 3.1 운동에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동참해서 하나의 목소리를 내므로써 우리가 뭔가 할 수 있다. 사람들이 하나한 마음 한 뜻으로 모으게 된다면은 뭔가 바꿔낼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자신감을 갖게 된 계기가 선생님은 이 3.1 운동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역사적인 경험을 갖게 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무려 3명의 독재자를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끝끝내 민주화를 이뤄낼 수 있는 힘이 생겼다라고 선생님은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역사적 경험은 일본 사람들은 가지고 있지 않아.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정권 교체 같은 것도 하지 못하잖아요. 맨날 똑같은 자민당이 맨날 정부 다 이끌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오염수 같은 것들을 방류해도 국민들이 찍소리 못하는 이런 나라가 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이런 것도 좀 녹화해서 퍼져 나가게 되면 좀 그러나. 이제 오히려 좋아요. 오히려 좋아요. 네, 아무튼 그런 역사적 의의를 가진 게 바로 3.1 운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단히 중요한 주제이니까요, 여러분들 꼭 한번 잘 살펴봐 두시고 3.1 운동에 대한 평가 스스로 한번 내려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나요? 네. 네. 자, 오늘도 공부하느라 대단히 고생이 많으셨고요. 이 영상이 여러분들의 공부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 눌러주세요. 수고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